날아다녔다는 뜻은? 가격이 날아다녔어요. 진짜. 파국의 시작이에요. 터져. 이 안에 있던 돈의 거의 3분의 2가 강탈당했어요. 당시 가격으로 생태계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냥 이더리움이라는 존재가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코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오늘은 코인사이트답게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스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떻게? 텔레파시로.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시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은 서울 이더리움 미더의 공동 조직자이자 온더의 대표님이신 정순영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더의 정순영입니다. 근데 온더는 어떤 회사인가요? 처음엔 뭐 그냥 회사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연구를 그냥 꾸준히 했어요. 이더리움 연구. 이더리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구를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 개발 쪽, 그다음에 네. 뭐 코어 구축 이쪽 관련해서 노하우가 생겼으니 네. 여기저기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요즘 하드포크에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이더리움 하드포크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얘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순영님과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ICO가 14년도 8월 6일에 끝났어요. 당시에는 25,000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훨씬 큰 금액인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았는데 어찌됐건 25,000 비트시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때 이제 블럭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비트코인 체인 위에. 네. 그래서 블럭 넘버로 치면 31만 4,250번째 블록. 여기 이제 한국 분도 계시겠죠. 혹시 순영님도 여기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학생이어서 그때 그렇게 막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거래나 하고 막. 그 뒤로 이제 개발이 이제 이루어졌죠.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뭐 ICO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이제 1회 미더비 열렸어요. 14년도 11월 15일에. 되게 금방 열렸네요. 네, 바로 열렸죠. 8월에 네. 하고. 그 백서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었고 한국에만 그 미더비 열린 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열렸었고 워낙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뛰어난 거였으니까. 당시 이제 1회 미더도 뭐 보시면은 몇 명 안 왔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예. 몇 명이 왔을까? 그 계획보다 좀 많이 왔다고는 돼 있는데 14명. 그리고 14년도 12월에 독일에서 데브콘 제로가 열렸습니다. 지금 데브콘 3까지 열렸는데요. 데브콘이 뭐예요? 디벨로퍼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입니다. 모임. 개발자 회의. 이더리움 쪽 커뮤니티나 생태계에 기술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팀들 혹은 명사들을 컨퍼런스 형태로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소개하고 발표하는. 그러면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그쪽은 어디일까요? 그건 이더리움 재단이에요. 재단. 예, 데브콘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직접 열고 미덥은 진짜 자발적인 커뮤니티인 거죠. 당시에는 뭐 ICO 할 때 KYC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이더리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현재 지금 예를 들어 렌탈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지금 파이낸스 상태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미덥이 뭐 계속 열렸죠. 계속 열렸었고 15년도 5월 2일 그때 이제 비탈릭이 스카이프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완전히 그냥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얘네가 전 세계 4군데 이제 지부를 차려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고랭으로 개발하고 한쪽으로는 뭐 C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지부를 나눠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펀드레이징을 그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었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개발이 되긴 하느냐, 다음 달에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느냐, 당시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다음 달 코인이다. 그런 다음 얘기. 달 코인? 예.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해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예. 하긴요. 예. 그 2만 기간상 예. 한 거의 1년이 지났을 때네요. 예, 거의 1년이 지났었고 프론티어가 15년도 7월 30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계획하기로는 15년이 되기 전에 사실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2015년 5월 달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프론티어가 오픈이 돼야 되는데 프론티어 하기 전에 9번의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테스트를 계속했어요. 네. 9번째 테스트 작품이 올림픽이라는 거였고 그 2015년도 5월입니다. 그 달에 이제 비탈릭이랑 스카이프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비탈릭이 나왔을 때. 너네 지금 돈 많이 없는 거 안다. 그때 비트코인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쌀 때 많이 팔았고 이 기한 안에 너네 거 나오긴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비탈릭 당시 이 스탠스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친구 94년생이니까 15년이면 사실 몇 살 안 되잖아요. 21살 이때인데. 진짜. 나는 뭐 신경 안 쓴다. 굉장히 약간 대인, 예. 15년도 7월 30일에 이더리움의 크게 4번째 단계 중 하나인 프론티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가 이 주제를 하드포크의 역사로 잡았잖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보면 앞에 9개가 다 하드포크인 거예요. POC가 그럼 다 POC 뭐 1번도 하드포크고 2번도 하드포크, 3번도 하드포크, 4번도 하드포크. 어찌됐건 9개의 프루프 오브 컨셉이 있었고 각각 이제 기능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나아가거나 어떤 것들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9번의 실질적으로 포크가 있었던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유지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15년도 이제 7월 30일에 프론티어가 라이브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으로 치면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된 거예요. 블록 넘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제일 최근 블록 넘버가 지금 몇 번이죠? 이더스캔에 찍어보면 제일 최근 블록 넘버가 나오거든요. 499만 번, 499만 뭐 8133번이라고 현재 블록 타임이 나오는데 그래서 프론티어에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만 담겨 있었어요. 이더리움 전송, 스마트 컨트랙트, POW 아주 기본 스펙으로 담아서 프론티어가 나왔고 블로그에 프론티어 릴리즈 했다고 프론티어 가이드 문서가 나왔죠. 그래서 각각이 지금 어떤 플랫폼들에서 구동 가능하고 어카운트는 어떻게 만들고 이더는 어떻게 보내고 그다음에 마이닝은 뭐 어떻게 하고 API들은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고 하는 문서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16년도 3월 14일에 홈스티드 포크가 일어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포크인 거죠. 이더리움이 진행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기 이제 홈스티드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델리게이트 콜이라는 이제 옵코드, 그러니까 연산자죠. 뭐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자예요. 컴퓨터 연산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사실 이 델리게이트 콜이 참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일들이 많이 났어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델리게이트 콜이라는 건 뭐냐면 어카운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가 이더를 주고받거나 어떤 상태 변경을 일으킬 때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2라는 값으로 바꿀 때 이때 본인 자신의 값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컨트랙을 시켜서 바꾸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로직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구조적으로 이더리움이 어떤 상태 변경을 요청할 때 혹은 이더 보낸 행위도 다 상태 변경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요구할 때 이더를 소모하는데 그 소모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원래는 콜이라는 명령어만 있었어요. 이 컨트랙 어카운트가 이 컨트랙 어카운트를 콜을 할 때 비용 부담을 내가 하다가 콜을 하는 순간 얘로 넘기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복잡한 컨트랙이나 소프트웨어를 짤 때 그러면은 각각의 컨트랙이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좀 많이 안 된다 해서 내가 한 명을 통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기능이. 원래 기존에는 뭐 8단계를 거쳐서 간다 하면은 8명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딱 한 명이 부담을 해도 예. 최초에 델리게이트 콜을 연속해서 쓰게 되면 그런 고이더리움에 대한 피 부담이 좀 한 명한테 몰아져 가게 되는 델리게이트 콜 덕분에 아주 다양한 그 코딩 패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덕분에. 아니 근데 델리게이트 콜 때문에 뭔가 사건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많은 소스 코드 개발상 편리함이나 편안함, 코딩 패턴들을 갖다 줬는데 얘 때문에 해킹 사건도 많이 터졌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얘 때문에 복잡해지게 됐고 이런 복잡해진 구조들 때문에 구조적 해킹이죠. 그러니까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빈틈이 나서 해킹이 되는 거죠. 빈틈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그래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서 이 기능이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랑 합쳐져가지고 경우의 수가 막 다양하고 풍부해지잖아요. 그럼 풍부한 도구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결과물도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전에 다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그중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 자체가. 이번에 뭐 페리티 지갑 사건 그것도 다 예, 그것도 델리게이트 콜 이슈 때문에 이슈 때문에 일종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짜면 장점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할 만한 어떤 그걸 못했던 거죠, 사실은. 심지어 그걸 만든 사람조차 그걸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거죠. 어찌됐건 이런 기능들에 대한 개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5년 여기 이 사이에 이건 뭐예요? 이것도 하드포킹이었나요? 홈스티드로 포킹을 했단 얘기예요. 그 3월 의미를 14일에 어떻게 보면은 3월 14일에 체인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을 2016년도 3월 14일에 갖고 있던 사람은 뭐 이더리움이 아니라 기존에 포킹이 안 됐던 얘는 홈스티드로 포킹이 나왔고 그 전에 이제 하나 나왔던 어떻게 보면 코인 하나 더 생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16년도 3월에 이더 들고 있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 저번에 들고 있었을 때 비트코인 캐시로 포킹됐는데 그 비트코인 캐시 달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받았잖아요. 네. 2016년도 3월 14일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체인은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굴리지 아무도 그 체인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명분이 없어요. 새로운 기능 개선안들은 다 담겼고 기존 체인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있는데 누가 이걸 유지를 하겠어요. 약간 그런 뭔가
기념 화폐 모으듯이 막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포킹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이더리움 체인을 하나 포킹해서 내 걸 만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계속 서포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경제적 논리가 됐던 정치적 논리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그걸 유지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유지라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합의 알고리즘이 POW라고 불리는 채굴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유지를 하려면 전기비를 갖다 쏟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전기비를 쏟았으면 쏟는 대가로 이더가 나오잖아요. 얘가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돈을 계속 흘리는 거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그룹이 나와가지고 전기 해시 파워를 쏟아서 얘를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계속 지속하기가. 그거를 근데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만들기가 어려운 거고 비트코인 캐시는 명분을 아주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도 딱 맞춰서 폴로닉스와 막 기타 거래소에 기습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몇몇 해시 풀들 채굴 풀들과 연합해가지고 해시 파워를 확보하는 그 과정들 해시 파워랑 마켓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린 거죠 캐시를 살리고 그다음에 뭐 로저버니 뭐니 하는 그 저명 인사들 끌어와가지고 비트코인 진영 공격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비트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홈스티드에서 포킹이 됐을 때 얘를 정당화시키려면 얘를 정당화하거나 얘를 서포팅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 있을 수가 없죠. 얘는 계획돼 있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이때 역사적인 일이 생깁니다. 뜨든. 더 나오라는 화이트 페이퍼가 나왔는데 슬락이라는 팀에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 엄청난 이더가 모였고 근데 16년도 7월 8일에 다오 어택이 일어납니다. 2016년 3월 14일에 이제 홈스티드 나오고 이더는 사실 날라다녔어요. 날라다녔다는 뜻은? 가격이 날라다녔어요, 진짜. 날라다녔다는 게 한 얼마였어요? 그때 뭐 4,000원, 5,000원 하던 게 막 10,000원 되고 2배 이상. 네, 뭐 16,000원 되고 그러니까 한국 가격 기준이 한국엔 당시 이더리움 거래해야 되는 데가 없었으니까 특히 더 다오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더가 뭉쳐서 들어가면서 시중에 이더리움 공급량이 확 줄어서 가격이 확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오가 해킹을 당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트랜잭션을 갖고 왔는데 네. 601일 전이네요. 더 다오 컨트랙에 뉴 프로포설 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파국의 시작이에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있던 돈의 거의 3분의 2가 강탈당했어요. 왜죠? 블록체인이란 건 상태예요, 상태.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란 건 비탈리키 백스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상태를 변경하는 머신이에요. 그 상태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합의 구조를 갖춘 상황 안에서 결정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상태 변경의 룰들을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짜거든요. 네.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항공기 소프트웨어랑 되게 비슷해요. 우주선에 소프트웨어 잘못 짜면 우주선이 폭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온도를 체크하는 게 있다고 볼게요. 근데 얘가 문제가 생겼어요. 온도가 30에서 40도 이상이면 뭘 에어컨을 튼다, 냉각을 한다 이런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져. 네, 온도가 엄청 높아지겠죠. 터지나? 그런 조건 검사를 안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오라는 프로그램을 짠 프로그래머가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리커시브 어택이라고 막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구조가 돈을 빼고 상태를 바꾸는 게 있고 상태를 바꾸고 나서 돈을 빼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바꾸고 빼는 게 안전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안쪽에 계속 재기 요출을 계속해요. 안쪽에 그러니까 얘가 액션을 취하고 다음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재기 요출을 한 번 더 그래가지고 계속 빼간 거예요. 예. 와! 구조적으로. 근데 이거 자체가 계속 빼.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잘못 만든 거죠. 그쵸, 잘못 만든 거죠. 잘못 만든 그 건데 룰을 지켜가지고 딱딱딱 만들어야 되는데 빈틈을 보였네요.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인터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인터넷 위에 웹사이트 등 여러 서비스들이 올라가는데 서비스 한 개를 잘못 만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웹사이트에 너무 많은 자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아까 얼마였지? 300억이었나? 거의 당시 가격으로 300억, 400억 정도였고 그 이더리움 시가총액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냥 한 방에 이더리움이라는 존재가 코인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여기서 잠깐 짚고 좀 오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해커들인지 해커 단일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카운트 하나가 더 다오의 허점을 짚어서
호출을 한 거죠. 어떤 함수 호출을.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이더가 3분의 1이 로직상으로 28일 뒤에 그 사람한테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이 그 사람한테 갈 계획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이제 해서 땡겼어. 근데 28일 후에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맞췄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더 재단 쪽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붙은 거죠. 네. 7월 8일 날 다우 어택이 있었고 네. 28일 뒤면은 8월 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당시로 치면 정말 비상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이 다우 어택 보면 재밌는 일이 또 되게 많아요. 화이트햇이 나와가지고 다시 그 블랙 해커의 돈을 다시 빼가고 28일 안에. 예, 그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것만 따로 다뤄도 굉장히 재밌을 텐데 약간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이 돈을 탈취해 갔는데 그 탈취해간 해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화이트 해커가 다시 이 돈을 진짜 빼가고 재밌지 않나요? 블록체인상에 몇백억, 몇십억에 해당되는 돈이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화이트 해커가 네. 쟁취를 했나요? 가지고 돈의 뭐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를 다시 뺐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다시 공격을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쭉 치고받는 일이 있으면서도 이더 재단에서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지금 해결을 하려고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는데 이제 소프트 포기니 하드 포기니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나옵니다. 개념적으로 나와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포킹을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더리움 재단이 내놨던 해답은 소프트 포기였어요. 굉장히 간단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해커가 돈을 가져갔으니까 이 해커가 돈을 빼는 걸 블록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그 이더는 다 날아가는 거. 날아간다기보다는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 이 해커가 예를 들어 10만 이더를 해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해커가 이 10만 이더를 1이더도 못 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놨어요. 처음에. 그치만 그 이더의 소유는 항상 계속 네, 해커잖아요. 소유자는 해커인데 그 소유가 트랜잭션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트랜잭션은 블록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검열을 한 거죠 일종의 보면. 네. 이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트랜잭션은 전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바로 제기됐어요.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가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검열 저항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가 이제 깨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기능을 넣자마자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됐냐면 도스어택이라고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어찌됐건 검열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엄청 취약한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블록체인 자체는 검열을 시도하는 순간 아주 취약한 솔루션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소프트 포크는 안 되겠다. 새롭게 이런 룰들을 적용을 시키자. 궁극적으로 뭐냐면 업데이트를 안 하는 마이너들은 가장 긴 체인을 따라가지 못해서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다 같이 끌고 가자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그 소프트 포크를 하자마자 취약점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이 된 거예요. 하드 포크를 시키는 게 낫겠다. 비탈릭이 하드 포크를 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투표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커뮤니티에 대한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엄청 컸어요. 그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든 실수를 왜 이더 재단에서 그거를 픽스하려 드느냐. 탈중앙화가 예, 아니다. 탈중앙화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문제 다 생길 때마다 이더 재단에서 다 치료해 줄 거냐. 반발심이 생기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한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사람들이 화도 많이 네, 났어요. 아, 네. 이더 갖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더 재단은 하드 포기라는 옵션을 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소프트 포크를 해서 취약점이 발견됐잖아요. 하드 포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쵸. 지금 와서 더 연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검열이라는 수단을 택했고 그 검열이라는 수단은 취약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당시에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드 포킹에 대해서 또 반발을 했던 거예요. 다들 그런 거 알면서도 반발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냥 걔네 실수로 묻고 넘어가야 된다. 걔네 책임이니까 그건 걔네가 뭐 해커를 뭐 찾아내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돈을 물어내던지 간에 그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를 해야 될 문제지 그걸 우리 전체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었던 거죠. 이더 클래식 네. 이라고 불리는 그쪽 파 쪽에서는. 그래서 이때 이더 클래식이 192만 번째 블록에서 하드폭이 일어납니다. 다오폭이라 그러고 이때 이더 클래식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더 클래식이 사실 죽어버릴 줄 알았어요. 이더리움 재단 쪽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그 당시 논란이 많긴 했지만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당한 논리를 갖고 있었고 근데 하여튼 싫었던 거죠. 그 존재가 이더 재단 쪽에서는. 그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폴로닉스에서 이더 클래식을 기습상장을 해버리죠. 하면서 이더 클래식이 폴로닉스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격이 한 100배쯤 오릅니다. 100배. 순식간에 올라요. 순식간에. 전 깜짝 놀랐어요. 폴라닉스에 이더리움을 들고 있던 사람, 이더리움 노드를 굴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포크했던 이더리움을 안 캐고 의도적으로 이더 클래식을 채굴했던 사람. 아, 채굴했던 사람.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말 그대로 기습 상장이 됐고 희한하다. 이더 클래식이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더 클래식이 이제 주인 없는 배가 된 건데 여기 이제 올라타기 위해서 이제 가진 세력들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더 클래식은 사실 이 해커가 다오 해킹했던 정보들을 다 안고 가요. 그 소프트 포크 한 것도 여기 포함됐어요. 이더 클래식에 그 취약성이 있었잖아요. 소프트 폭을 한번 했다가 그 업데이트를 바로 취소를 하죠. 아 취소를 해서 도스 공격 맞나요? 네, 도스 공격 취약점 발견하고 바로 그 업데이트 취소하고 하드포크 업데이트를 다시 해요. 프로그램을 킬 때 이 다오 포크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로 나뉜 예, 거죠. 그 옵션을 켜면 이제 그냥 이더리움을 켜는 거고 지지하지 않는다를 켜면 이더리움 클래식 노드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 이외에도 포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 클래식은 클래식도 이제 나은 거고 다시 이제 이더리움 원래 체인 상태도 좀 얘기하면 16년도 이제 10월 8일에 EIP라는 게 있어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선안 그 중에 어답팅 된 게 있고 그러니까 적용이 된 게 있고 적용이 안 된 게 있는데 적용되는 게 크면 포킹이 됩니다. 아 그럼 이 안을 올리면 누군가 거기다 투표를 해요? 아 나 이거 오케이. 투표는 안 해요. 어떤 게 포함이 돼서 포킹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거를 재단이 하는 재단.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의 주인이거나 비트코인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기능들을 포함시키고 말지 그리고 그 기능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을 어떻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럼 재단에는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 한 5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고 이더 재단이 지금 팀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아마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가 그걸 정하는 거네요? 기능 업데이트. 그렇죠. 카르다노가 그걸 이제 짚으면서 나왔죠. 네. 그런 프로토콜 개선을 재단 쪽에서 결정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거기에 투표를 이제 심겠다라는 그런 식의 취지로 나왔는데 카르다노는 아직 체인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체인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어쨌든 포크를 하잖아요. 포크는 계속 있는데 그 포크가 지지를 얻지 못하면 걔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거죠. 네. 재단이 결정을 했지만 192만 번째 블록에 다오 포크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더 클래식으로 빠졌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은 이쪽을 쫓아갔고. 아, 그 말인즉슨 아무리 비탈기건 뭐 이더리움 재단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해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하드 포킹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포킹이 돼버리기 때문에 카르다노가 투표 기능을 넣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 선택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자연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훨씬 중요해요.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근데 블록체인을 막 표방을 하면서 커뮤니티나 그런 건 또 온라인 커뮤니티고 그건 또 웃긴 것 같아요. 오프라인도 있잖아요. 미덕이 있잖아요. 아, 미덕. 미덕들에서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들이 온라인에 올라가고 그치, 그쵸. 네. 그 여론 결과에 의해서 포크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결정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16년도 이제 11월 14일에 제가 이제 스터디 모임을 조그만 걸 시작했어요. 깨알 홍보 그래서 뭐 12월 언제요? 16년 11월 14일. 아, 11월 14일에. 14일에, 그러니까 1년이 이제 넘었죠. 아, 여기 있는 D랩인가요? 예, 저희 D랩이라 그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 뎁 프로젝트들, 특히 이더베이스로 된 네. 뎁 프로젝트들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케이스 스터디 네, 하시는 매주 건가요? 케이스 네. 스터디를 매주 했었죠. 16년 10월 18일에 네. EIP 150 있잖아요. 네. 게스 코스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드포크 일어나고 나서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가 공격을 당해요. 어떤 공격을 당하냐면 이더리움이란 게 결국에는 게스를 쓰는 거잖아요. 네. 어떤 연산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이더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 옵코드 중 한 개가 이더를 굉장히 적게 쓰는 옵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걔를 악의적으로 계속 심어가지고 마이너들이 쓰잘데기 없는 걔 하나 채굴하기 위해서 연산 능력은 엄청나게 쓰는데 얘는 개수비를 굉장히 적게 내는. 네. 그래서 꼭 올라가야 될 트랜잭션이 블럭에서 밀려가지고 늦게 처리되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거죠. 아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있어요. 네트워크 가부화를 네, 시키는 네트워크 거네요. 가부화시키는 공격을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0월 18일에 포크를 한번 합니다. 무슨 하드 포크를 하냐면 걔가 게스 비용이 너무 적으니 얘를 좀 비용을 좀 늘리는 공격자가 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하드 포크를 한번 공격을 해요. 못하게 할. EIP 150. 이때 10월 18일에 사실 하드 포크가 있었던 거죠. 근데 토큰 홀더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으니까. 모르죠. 몰랐는데 모르는 근데 거죠. 거래소들은 이제 난리 났겠죠.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11월 22일에 네. 이제
267만 5천 번째 블록이네요. 이때 하드포크를 한 번 더 해요. 스플러스 드래곤이라는 하드포크를 하는데 이때 뭐 했냐면 그때 쓰레기 같은 이제 트랜잭션들이 어카운트가 엄청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쓰레기 같은 트랜잭션. 트랜잭션이랑 어카운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건 기록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 엄청 껍데기 쓰레기 같은 어카운트들이 엄청 많이 블록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네. 걔를 그래서 한번 긁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게 쌓여있으면 무슨 저기가 블록 사이즈가 엄청 커지잖아요. 네. 아.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굉장히 큰데 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 쓰레기 같은 어카운트들을 드러내야 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 상의 껍데기 컨트레이거 어카운트예요. 생성해서 뭐 날리고 생성해서 날리고 걔를 걷어내는 하드포크를 스프라우스 드래곤이라는 하드포크가 일어났고 조금 뒤에 이제 메트로폴리스가 나왔죠. 이렇게 하드포크가 계속 일어났는데도 토큰 홀더들은 모르고 그냥 계속 이더리움 계속 있었어요. 네, 몰라요. 비트코인 캐시가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정치적 이유가 됐건 경제적 이유가 됐건 서포팅하는 그룹이 생겼고 코인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생겨난 거잖아요. 사실은 하드폭이 좀 주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때 일어나고 그 체인 경쟁에서 하드폭이 일어나도 그냥 새로운 코인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게 사실 살아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정당하면은. 그렇죠. 하드폭이 많이 일어나고 하드폭이 얘기가 된다 하는 거는 커뮤니티가 많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고 그 포킹 자체가 큰 지지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한번 쪼개졌던 거고요. 16년도 7월 20일 날 클래식이랑 원래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제 메트로폴리스. 예, 그리고 이제 메트로폴리스 업데이트가 되죠. 메트로폴리스가 크게 보면 이제 이더리움 두 번째 단계잖아요. 네. 이때 상당히 많은 안들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EIP가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뭐 100번, 140번, 196번, 197, 198, 211, 214, 269, 258, 86, 96번까지 이런 안들이 메트로폴리스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메트로폴리스가 지금 제일 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프리컴파일리가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블록체인 상에서 어카운트 생성할 때 타원 곡선 관련된 알고리즘이 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암호학적 연산을 한다거나 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몇 가지를 넣은 거죠.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안에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걸 할 수 사실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지식 증명을 하기 위해서요. 영지식 증명. 영지식 증명을 하려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단계들을 밑밥을 깔아 놓은 거죠. 네. 이 메트로폴리스 쪽에서. 메트로폴리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스 코드 레벨로 보면 스태틱 콜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함수도 추가됐고 델리게이트 콜이라는 명령어 추가됐듯이 이런 기능도 추가됐고 네. 궁극적으로는 영지식을 쓰기 위한 어떤 포석이에요. 준비 단계. 네, 메트로폴리스는 준비 단계고 2017년 9월에 비잔티움 하드포크가 또 일어났죠. 여기도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아직 안 됐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제 세레네티 마지막 단계 이제 세레네티로 나가겠죠. 그때 또 하드폭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세레네티에 대한 스펙들이라든가 합의 알고리즘 캐스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죠. 그렇죠. 이더리움은 되게 재밌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랑 다음 단계에서 할 거를 미리 연구를 해서 계속 발표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레네티는 POC까지 했어요. POC라는 건 그러니까 연습용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메트로폴리스가 다 마무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단계 세레네티의 POC 2번까지 끝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자꾸 이더리움이 뭐 미래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더리움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저도 그중 한 명이고 서울미더 뭐 공동조직자니까. 그쵸.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입장이니까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단순히 어떤 개선안이나 개발을 하거나 미래를 보여줄 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루프 오브 컨셉이란 건 결과물이거든요. 어떤 ICO나 어떤 프로젝트가 참가를 할 때 자기들이 만든 어떤 결과물을 하나도 안 내비치고 백서만 쓰고 그거로만 이제 펀딩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되게 많죠. 되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다른 거 살짝 베껴서 조금만 고쳐서 올리고 베껴서 하거나.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독특해요. 그리고 얘네는 항상 제일 앞에 있었어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새로운 걸 만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연구, 프루프 오브 컨셉, 정기적인 토론, 온오프라인 미덕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서 있어요.
네. 이 커뮤니티 되게 성숙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다들 꿈만 꾼다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처음 이더리움 백서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야? 비탈릭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거 가능한가? 이랬는데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비탈릭에 대한 신뢰.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시총 2위인 크립토 커런시 이더리움의 가격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또 이벤트 몇 개 빠진 게 있는데 17년도 11월에 이제 데브콘 3가 있었어요. 가셨죠? 작년 11월에 저는 칸쿤 가셨죠? 칸쿤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세레니티로 나가기 위한 로드맵들을 몇 가지 그렸는데 의도적으로 포킹을 시킨 다음에 2개 체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당시 비탈릭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더리움 메인 체인 하나에서 네.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권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걔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포킹을 시킨 다음에 뭔가 테스트넷처럼? 테스트넷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분리. 진짜 분리. 이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키고 네. 여기는 이제 이권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대로 두자. 두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시도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도 똑같이 시도가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또 없어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택이 된 건 아니죠 아직. 택이 된 건 아니고 계획인 그러니까 뭔가 거죠. 계속 이쪽에다 시도를 하겠다 되게 이런.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세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튼 근데 여기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게 정말이다 확보할 수 있으면 근데 더 이상 이더재단 쪽에서 얘는 이제 테스트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서포팅 안 하겠다 개선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죠. 하긴 어차피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로 갈 거니까. 어차피 그쵸? 갈 거니까. 그래서 포기란 게 꼭 부정적으로 혹은 꼭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많이 일어난다 라는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 도구란 거는 선악이 없잖아요. 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사람의 뭐 문제죠. 근래 이더리움을 포크를 한다느니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엔 다 쇼예요. 다 쇼에 가깝고 이용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하여튼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네.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되게 극히 드물 거예요. 이제 그냥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시는 분들은 마치 뭐 하드 포킹이라든지 그런 것이 뭐 호재다 막 이렇게 해서 코인이 하나 더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드 포크나 소프트 포크 같은 게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녀님 오늘 방송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코인 사이트 놀러 오신 소감. 생각보다 방송이 힘드네요. 왜요? 어떤 점이 힘든가요? 똑같은 거 막 계속 찍고 될 때까지 계속 찍고 다 알잖아요. 뭐, 방송하는 사람 쉽지 않구나. 노는 게 아니구나.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결하게 전달해드리기 그런 걸 위해서. 느꼈습니다. 네. 이제까지 코인사이트의 첫 번째 토크쇼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제부터 종종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순영님 같이 안녕해요. 하나, 둘, 셋. 안녕! 선생님 저희 좋아요, 구독하셨나요? 안 했죠? 어디서 해야 돼요? 유튜브에 코인사이트 치면 나오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좋아요, 구독, 구독해요.